예, 실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교적인 실패하고, 그리고 경제 제재 효과에 대한 실패, 그걸 잘못 예측한 거죠. 그리고 군사력 평가의 실패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전쟁을 할 때 특히 이제 미국이 주도했죠. 뭐 서방이라 그러는데 뭐 영국과 그리고 독일과 뭐 프랑스도 있지만은 이제 영국, 미국이 주도해가 시작한 겁니다. 시작할 때 이제 이 전쟁을 할 때 이제 전쟁을 해서 러시아한테 이기겠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전쟁 자체를 계속 도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하게 유도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나토의 동방 확장 정책이라는 것을 1990년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독일 통일을 앞두고 당시 고르바초프 그때 소련 서기장이었죠. 서기장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 통일을 할 때 독일 통일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하니까 이제 그 이제 그때 동독과 서독이 있었는데 동독과 서독 그 경계를 따라서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통일을 하면은 동독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나토에 들어가야 되느냐, 뭐 안 들어갈 거냐, 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통일하고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 논의를 하면서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그를 나토 경계선으로 하고 1인치도 더 동쪽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런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것은 뭐 외교 문서에 다 남아 있지만은 이제 조약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이제 그런 뭐 소위 말해서 적은 없죠.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제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199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토를 자꾸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다가 이제 이게 2008년도 부카레슈티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까지 나토 가입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가입을 승인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 각국이 이제 말해서 해야 될 조치가 있거든요. 그걸 맵이라 그랬어요. 맵이라 그러고 멤버십 액션 플랜이라는 거 있는데 가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조치를 해라. 그러면 그것만 되면은 해주겠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미 승인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러면 러시아가 안 되겠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 계속 반대했지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미국이 추진해가지고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 이제 이게 좀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기 전에 2011년 12월까지 이제 러시아는 이걸 계속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 가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죠. 그러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부하고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제 공격을 유도했다. 그래서 이걸 프로보케이션이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자극해가지고 러시아가 공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무기 공급도 하고 그다음에 노플레이 존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세세한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30년 동안 계속 나토를 동진해왔다는 게 있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가 남았습니다. 조지아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조지아 전쟁도 2번 하고 해결을 어느 정도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본진에 됐죠. 그게 이제 가장 이제 나토에서 했던 위험한 정책 이것을 이제 해도 무방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서방이 굉장히 큰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제재 효과에 대한 예측 실패입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오래 하다 보면은 러시아가 전쟁하다 보면은 경제가 피폐해지고 그 경제가 피폐해지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못 살게 되니까 러시아 내에서 이제 민심이 어수선해지고 그러면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그게 이제 이 전쟁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방법이었죠.
그걸 이제 했던 게 2019년도 랜드 보고서에 그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제재를 했고 최근에 소위 말해서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세컨들이 생션이라 그래가지고 2차 제재해서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사는 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 그래가지고 중국과 인도에 제재를 했죠. 중국은 제재를 하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니까 미국한테 히토류를 안 팔겠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제재하다가 실패한 상태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인도만 이제 제재를 했어. 인도하고 브라질을 제재했는데 브라질은 뭐 콧방귀도 안 뀌고, 그리고 인도는 이제 그래도 미국에 수출을 하니까 이제 제재를 하니까 인도가 타격을 입죠. 50% 관세를 때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5% 관세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명목상으로 15%지만은 3,400억 불 투자를 한 다음에 15%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25% 관세를 받고 있는데 그거의 2배인 50% 관세를 받고 있죠.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하고 중국이 러시아하고 더 가까워졌죠. 며칠 전에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 SCO에서 회의해서 모디 그리고 시진핑, 푸틴이 서로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그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경제 제재 예측 효과가 실패한 겁니다. 경제 제재를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2014년도에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한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었다가 이제 제재하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미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기 전에 이제 중국하고 인도하고 다 협의를 한 상태에서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실제로 가장 승리에 기여한 사람은 러시아 중앙은행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비아 율리아라는 그 여성 중앙은행장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그분이 실제 기여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잘 보시면은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도 이제 경제학자 출신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계속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은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 거의 10년 동안 했던 굉장히 러시아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쇼이구를 이제 벨루쇼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자체는 러시아가 이걸 장기적으로 보고 경제적인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런 부분이 크죠. 이 부분을 이제 서방에서 굉장히 이제 잘못 본 겁니다. 그리고 제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재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방이 특히 유럽 전체가 굉장히 고비용 구조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독일은 뭐 라인강의 기적이라 그러고 독일이 굉장히 뭐 기술이 뛰어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값싼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사용해서 그냥 경쟁력이 있었던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한테 그런 에너지가 안 가니까 독일의 산업이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4년째 계속 그 경제 침체가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전쟁 하나 하지 않고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공장 다 뜯어가 중국이나 미국으로 옮기고 있죠. 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어째 보면 러시아의 값싼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지 않고는 경제가 살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제재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엊그제 뭐가 일어났습니까? 시베리아 힘2라는 가스관을 중국과 몽골을 통해서 보내기로 했어요. 러시아가 유럽에 팔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중국과 러시아에 몽골에 팝니다. 아마 북한한테도 올 거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 연결될 거, 일본도 연결될 건데 그러면 러시아의 천연 자원이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럽은 다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전에 한 10년 있으면 유럽이 동남아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과연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년 동안 우리 문명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유럽이 지금 거의 몰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그 제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어째 보면 유럽 사람들이 지금 지능적인 수준이 상당히 낮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유럽을 뭐 헐뜯어가 좋을 거 하나도 없지만은 전체 판세를 보면은 굉장히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군사력 평가를 실패한 겁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죠. 이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은 특히 미국에서 평가하고요, 영국에서 평가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IISS라는 기관이 런던에 있는데요. 그 런던에서 이제 해마다 밀리터리 밸런스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 군사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보고를 이제 발간을 합니다. 그게 거의 한 70년, 60년 가까이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1950년대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군사력보다 훨씬 많은 군사력, 훨씬 나은 군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니까 서방에는 병기 생산 능력이 안 되는데 서방에 서너 배 되는 생산 능력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DP로 보는, 경제력으로 보는 그 관점에 몰입돼 있다가 실제로 산업 생산 능력을 보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초기에,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왜 이렇게 이제 손실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포탄이거든요. 포탄 소모량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배 정도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피크 때 하루에 한 5천 발 정도 썼는데 한 5만 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포를 5만 발 쏘는 거예요. 5천 발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손실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손실 데이터가 처음에 계속 그 우크라이나에서 냈던 거, 서방에서 인용했던 게 계속 잘못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손실의 80%가 포병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포량을 10배 정도 많이 쓰면은 당연히 손실도 한 10배 정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군사력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방의 그 전황 자료가 상당히 과장이 됐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군사력 평가 실패가 굉장히 크고 이 양뿐만 아니고 질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준 무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안간 무기가 F-35 같은 그런 이제 공군 무기 빼놓고 다 갔습니다. 물론 해군에서는 미사일 이런 것도 안 갔지만 그냥 지상군이 쏠 수 있는 무기는 다 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크라이나한테 간 무기가 미군이 쓰는 그냥 허접한 무기를 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PGM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프리시전 가이드 뮤니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밀 유도 무기라 그러는데요. 정밀 유도 무기는 걸프전 이후에 1991년 걸프전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미국은 그 PGM으로 거의 무기를 다 도배를 했습니다. 어떤 미사일 하나도 그냥 허투루게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밀하게 간다. 그래서 그 정밀한 무기 하나가 정밀하지 않은 무기 10개보다 효과가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 무기를 다 우크라이나한테 줬어요. 주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는데 PRSM이라고 하는 그거는 에이테킴스의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건 이제 미군도 아직까지 자기 부대가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 줬어요. 우리가 뭐 스톰 섀도우니 온갖 것들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3년 동안 엄청 들었지 않습니까? 뭐 F-16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스톰 섀도우가 될 거다, 아니면은 뭐 아브람스 전차가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엑스칼리버라는 어떤 155mm 정밀 유도 포탄이죠. 이런 것도 있고 뭐 다 들어가는데 러시아 기술로 제일 긴 거는 2달, 보통은 한 2주 안에
새로운 무기를 다 극복하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엑스칼리버라는 그 155mm 포탄은 한 발에 10만 불 정도 하거든요. 포탄 한 발에 10만 불이에요. 보통 우리 게 옛날에는 155mm 그냥 포탄이 한 30만 원, 50만 원 하다가 지금 전쟁 나가지고 거의 올라가지고 몇백만 원 수준 올랐긴 하지만은 포탄 한 발에 그저 뭐 1억 정도 할 정도, 1억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무기인데 그게 거의 뭐 거의 제명이나 여러 가지 협의 방법으로 소용이 없게 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쏘기만 복잡하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 외에 뭐 트리플 세븐이니 온갖 무기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미국의 군사력이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을 보고 뭐라고 단언했는가 하니까 미국이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에서 완패한 것을 여기서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나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다가 이게 나토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나토라는 것은 방위 조약 기구고 그리고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토가 지금 생긴 게 1948년인가요? 9년인가요? 그때부터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70몇 년간 있었는데 나토가 한 번도 방어를 한 적이 없어요. 공격만 했지. 어쨌든 나토가 이제 방어 조약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푸틴이 이제 2001년도에 한 이야기입니다. 뭐란 거니까 옆에 이제 부시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데요. 슬로베니아에 있었는데 1954년도 소련이 나토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그 자체를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서 논의도 안 했고요. 2000년도에 푸틴이 클린턴 대통령한테 나토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토론 대상이 아니다고 기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푸틴의 한 연설이 뭔가니까 우리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군사적인 기구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면 군사적 기구인데 나토가 러시아를 원하는가 물어보면 러시아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토가 우리 국경을 다가오고 있는가 물어보면 국경을 다가오고 있다. 그럼 왜 다가오고 있겠는가? 결국은 군사적 기구가 우리를 원하지 않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 이게 기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를 우리가 러시아를 가입시켜 주든지 아니면 다가오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가입시키려고 하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위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정치학자들이 했습니다. 유명한 공격적 현실주의자인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 이야기를 이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했고 작년까지 CIA 국장을 했던 윌리엄 번스라는 사람은 이제 2008년도에 주 러시아 미국 대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라는 것은 노다.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서방의 내러티브에 대한 이 직접적인 지금 반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하트랜드 시오리에 있습니다. 하트랜드 시오리라는 것은 1917년도 영국의 지리학자 맥킨더가 만든 이론이에요. 1906년도하고 1917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해서 완성한 건데 뭐 지정학자, 지리학자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 지역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 지역 림랜드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영국같이 해양 세력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 하트랜드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림랜드의 분쟁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 룰 방식으로
배가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분쟁을 일으켜 놨어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요 그림에 보면은 1941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데가 점으로 다 표시되어 있고, 그 뒤에 지금 35년 동안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쟁을 일으킨 데 다 저 지역입니다. 다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도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데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게 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이런 데 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걸 보지 않고 아주 디테일한 쪽에 계속 몰입해서 보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리고 최근의 일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면은 이 전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러시아의 자원을 강탈하기 위한 아직까지 식민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서방의 노력이고, 그게 지금 실패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참전을 했느냐 말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와가지고 어쨌든 뭐 약간 진실 게임 됐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10월 18일 날 이제 국정원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요 밑에 보시면은 북한 특수부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확인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때 그걸 쭉 제 블로그에 해서 제가 새벽에 올렸죠. 이게 아무래도 가짜 같다. 물론 가짜라고 확증은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참전을 한다는 거 어렵다고 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참전 이야기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주 작은 언론에서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10월 13일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미국에 있는 전쟁연구소에서도 그 이틀 정도 있다 옮기고, 그 다음에 또 한 3일 있다가 국정원에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봤던 이유는 뭔가 하니까, 북한군이 러우전에 참전하려면 법적인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국가의 전쟁에 참여하려면 법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그리고 실무적인 준비도 필요해요. 가가지고 전황을 알아야지 뭘 도와줄 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능력은 북한군 자체가 제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러우전이 상당히 한 그때 당시에 2년여 진행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이 다 진화한 상태고, 북한군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능력의 그 소위 말 개입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지 방문하고 상황 파악이 필요한데, 그 북한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푸틴 사이에 맺었던 북러 협정은 작년 6월 달에 처음에 서명을 했고, 그걸 비준을 거쳐서 실제로 발효하는 것은 12월 4일 날 발효를 했거든요. 근데 10월 18일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파병할 때도 특히 이제 의료지원단은 즉시 파병을 했습니다. 국회 동의를 얻자 말자 그 한 달 안에 파병을 했지만은, 건설공병지원단이라는 그 서해 부대는 1년 후에 파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오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 화살표를 표시해 놨는데, 그때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병력이 모자라지 않는데 왜 북한군을 파병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아닐 거다 막 주장을 했고, 그걸 이제 미디어 스턴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 날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사령관이 푸틴한테 크루스크 작전 결과 보고를 하면서 북한군 참전을 확인했죠.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또 이거 내가 잘못했다 포스팅을 했습니다. 제가 뭘 실수했는가 하니까 너무 미디어 스턴트로 확신해가지고 12월 4일 이후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좀 무시해가지고 오류를 발생했는데,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히 뭐 북한군이 무슨 러시아에 무슨 큰 도움이 돼서 한다기보다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푸틴이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2022년 10월 달 우리가 이때 포탄 지원할 때죠. 이때 직접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무기를 만약에 공급했다면은 우리 양국 관계가 파괴될 것이다 했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살상 무기 공급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푸틴의 발언을 부적절한 위협으로 이렇게 또 그걸 비판했거든요. 뭐 그 비판까지는 당연히 그 자주국간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외교 감각이 있는데 2023년 4월 달에 푸틴이 재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면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023년 9월 달에 이제 푸틴 김정은 회담을 할 때죠. 그때 러시아가 북한의 협력을 국제법 내에서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우리 정부는 당시 정부는 러시아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 우리가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약간 좀 그때 우리가 약간 뭐 과감하게 이야기했다 그럴까 약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달에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원이 계속 될 경우 러시아가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거를 러시아가 대응을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 관계가 밀착된 것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뭐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한테 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외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강스러웠던 거는 볼 수 있죠. 우리가 지원해 준 건 뭔가 하니까 처음에 의료와 구호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도 했고요. 재정 지원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 총 보면 21억 달러 규모의 이제 소위 말해서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약속했고 이게 20년 만기 5년 유예에다가 연이자 1%로 한 겁니다. 거의 공짜로 주는 돈이죠. 이런 걸 약속을 했습니다. 국제 기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제 지원을 했고요. 뭐 보시면은 1,000만 달러, 5천만 달러, 뭐 1,200만 달러 이게 뭐 국가 단위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뭐 우리하고 우크라이나 아무 관계도 없는데 6.25 때 우리나라한테 와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우리 원수인데 어쨌든 왜 이런 지원을 했는지 아마 미국 외교적인 압력 때문에 못 견디가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 지원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가가지고 우리 지원을 재확인하고 기업 참여 방안도 논의하고 약간 그 조금 상황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게 뭐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없지만 비살상 군수품을 지원했습니다. 비살상이라도 군수품은 그 일단 전쟁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살상이냐 비살상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수에 쓰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방호복이나 휴대용 지뢰 탐지기나 전투 식량들이나 이걸 직접 지원했어요. 이건 무기하고는 다르지만 무기나 거의 뭐 같은 전투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는 비살상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거에 상대하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접 지원이라 그러면서 한국에 155mm 포탄을 미국에 공급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간접 지원이라 하는 것이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포탄을 그만큼 가져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대여를 해주고 미국이 자기 포탄을 주는 건데 그건 뭐 어쩌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국 언론에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뭐라 했는 거니까 이 양이 한국이 지원해 주는 양이 유럽 국가 전체의 지원 물량을 초과한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인지는 뭐 보도가 왔다 갔다 하고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원한 겁니다. 여기 뭐 10만 발, 50만 발, 30만 발 하는데 몇 백만 불 지원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걸 가지고 러시아는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몇 백만 발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법적으로는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우리 항상 전략물자 수출 입고 시에는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
뭐 이게 여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 하기도 했는데 그거 다 틀린 이야기고요. 교전 지역에 제공하는 것은 우리 법에도 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것이지만 러시아는 즉각 이제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금 사용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경고도 많이 하고 우리가 실제로 지원도 하고 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북러 간의 밀착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을 이제 쿠르스크에 들어와 가지고 작전을 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의 북한군은 군사적으로는 별로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보면 북한군이 현대전을 수행할 능력 자체도 잘 없는데 어째 보면은 북한이 요청하고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우리한테 압박을 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정치적 행위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참전을 해서 북한이 최소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모든 것을 다 대부분 모든 부대에서 다 견학하고 그 파견해서 봤을 겁니다. 실제 전사자가 발생한 앞에 있는 전투들은 그 좀 사소한 작전에 들어가서 한 거고 손실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쭉 계산해 보면은 아마 100명에서 200명 정도 손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4개월 참전했다 생각하면은 하루에 한두 명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참전은 크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한국 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되는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한 것에 대해다가 또 김정은이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이용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러 관계가 밀착이 돼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한국의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상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선악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정세 판단을 좀 잘못한 게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 이거는 어떤 좌나 우나 우리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실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뭐 처음에 이제 러시아를 규탄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건 그렇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도 비슷했고 지금 현재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토 회의에 불참한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노선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안보가 좀 위험해졌는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한국하고 러시아가 친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러 관계를 개선하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위협이 상당히 간접적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지금 뭐 미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가 90년대 굉장히 크게 이제 뭐 80년대 말에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 정책을 해가 되게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다변화를 해야 되고 지금 미국이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뭐 중국하고 척을 지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거에처럼 이렇게 큰 캠프로 나눠져 가지고 어떤 진영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다국화 시대에 생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외교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기고 어쨌든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지금 과거 했던 거와 스탠스를 바꾸기에 지금 굉장히 좋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초기에 빨리 정비를 해서 한러 관계를 개선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 약속했던 것도 좀 취소를 한다든지 하고 좀 스탠스를 바꿀 필요가 있다. 왜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대북 관계를 개선하려는데 직접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보다 한러 관계를 개선해서 대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미국의 눈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외교적인 창의성으로 좀 풀어야죠.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대북 제재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 이 대북 제재가 그 이제 2006년도 핵실험 이후에 이제 쭉 있었는데 이게 무기 검수, 무역 제한, 금융 제재, 기타 조치 이게 전부 다 러시아가 관련돼 있어요. 러시아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것들을 계속 거부를 하고 비토를 넣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저렇게 관계가 좋은데 과거 제재한 것을 자기들이 뭐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유엔 제재, 대북 제재 효과가 굉장히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피를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데가 북한하고 친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걸 준수해야 될 생각을 별로 못 하고 있어. 그래서 어째 보면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런 유엔의 패널까지도 다 해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어떤 뭐 비핵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참고하고 있는데 일단 북한이 작년에 이제 러우전 참전한 이유에 대해서 러시아가 뭐 그냥 대놓고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군사 협력도 위반하고 있고 제재 모니터링도 거부하고 있고 노동자 처음에 2019년도에 노동자 뭐 벌목공으로 왔던 사람들 다 돌아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북한 근로자들이 가서 뭐 근무하고 뭐 특히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끝나고 나면 재건할 때는 북한 노동력이 엄청 갈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 계속 있기 때문에 뭐 미국과 EU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뭐 명백한 위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거의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삐라 보내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금지하고 뭐 확성기 방송도 금지하고 여러 가지 전향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좀 냉랭하게 반응하고 있죠. 뭐 그건 장기적으로 우리 진심을 알면은 뭐 북한이 언젠가는 반응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한러 관계에서 개선이 안보에서 가장 중요하다, 시급하고 중요하고 특히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가 1번 러시아, 2번 중국, 3번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신호를 북한이 접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북 관계가 굉장히 우리 안정에 중요한데 우리가 아직까지 잘못된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 러우즈 내러티브에 대해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관계를 상당히 하고 이제 좀 단절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좀 개선하는 것이 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결단도 필요하고 창의성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게 과제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러우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적인 사항은 이 전쟁이 내러티브 워페어, 즉 서사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잘못 알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이 뭐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온 정보가 잘못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워페어는 해야 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최소한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고 왜곡된 모습으로 전달됐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로 미국의 그 국무부 산하기관 USAID 같은 데서 엄청나게 돈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내러티브를 한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할리우드 스타들 돈을 주고 동원했고요. 각국의 언론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주고 했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 증거는 없지만 논조 같은 걸로 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전쟁에 대해 잘못 알게 됐는데 이게 오래 갈 수는 없고 제대로 아는 게 시급한 사항이죠.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쟁의 올바른 모습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 크게는 전쟁의 배경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황이나 이 모든 것이 왜곡돼 있다.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시청자들 분들 처음 만나면서 러우전에 대해서 조금 못 들어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제대로 파헤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제 말씀을 듣고 당장 잘 안 믿어지더라도 제가 뭐 상당히 노력해서 파헤치는구나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조금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상 나와서 러브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진재일입니다. 제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진재일의 군사력 이야기에 많은 글이 있으니까 와서 그 블로그를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